고스트 배트 기억나시나요? 몇 주 전에 우리는 보잉이 제작한 이 흥미로운 호주산 드론에 대해 영상을 만들었죠. 이 드론은 유인 군용기와 함께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스트 배트는 충성 편대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35, 나, FA-18 같은 항공기와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하죠. 호주 공군과 함께 개발된 이 드론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협동 전투 항공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스트 배트는 잠시 물러나고 디지털 배트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한 명의 병사가 여러 대의 무장 드론에 동시에 임무를 할당하고 소프트웨어가 비행 경로, 기체 간 조정, 임무 분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배트라고 불리며 여러 명의 승무원과 여러 계층의 지휘 체계가 필요했던 과정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압축해 탐지에서 타격까지 몇 초 만에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시스템이 주는 기대는 상당합니다. 군인들은 위협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위험한 지역을 탐색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각각 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에게는 이동하거나 숨거나 레이더를 끄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고 이 모든 부담은 운용자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디지털 배트는 30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대기형 무기 개발 역사에서 가장 최근의 진전입니다. 즉, 전장 상공을 수시간 동안 선회하며 적절한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공격을 기다렸다가 목표가 나타나면 바로 타격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이 흐름은 레이더 신호를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냉전시대 드론에서부터 목표물을 식별하고 타격하는 법을 학습하는 무기, 그리고 2026년 7월에 체결된 지휘 네트워크 계약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정말 최신 소식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더 킬러. 1973년 10월 5일 이스라엘은 유대인 달력에서 가장 신성한 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사이렌 소리가 영적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시나이와 골란고원에서 수많은 전차, 항공기, 그리고 대포들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진지를 향해 진격해왔습니다. 압도적인 공격에 수비병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가장 군사적 재앙에 가까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욤키푸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온갖 종류의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의 공세를 극복하긴 했지만 그 전에 시리아와 이집트군이 영토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67년 6일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 후 이스라엘 내 일부 사람들이 가졌을지도 모를 무적이라는 감정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3주간의 분쟁 동안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은 전선 상공의 영공이 사실상 차단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련이 제공한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전쟁 초기에 수십 대의 이스라엘 항공기를 격추시켰고 그 포대를 파괴하기 위해 파견된 승무원들은 반격하기 위해 미사일 사정거리로 직접 진입해야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포대는 접근하는 항공기를 탐지하고 격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련제 미사일 포대를 식별하고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종사들을 그들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지역 안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100대에서 128대 사이의 전투기를 잃었고 총 91명의 인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문제는 항공기 손실의 약 40%가 전쟁 첫 3일 동안 발생했는데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 네트워크가 이스라엘 공군에 예상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 즉 IAI가 1980년대 후반에 개발한 해답은 이런 임무에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유사한 개념을 타싯 레인보우라는 채공형 대레이더 드론으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기술적 문제, 예산 초과, 그리고 우선순위 변화로 인해 이 프로그램은 실전 배치되기도 전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I는 계속해서 개발을 추진했고 1989년에 하피라는 이름의 시제품을 비행시켰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단순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설명하기는 간단하지만 마주하기에는 불안했습니다. 시스템은 단순했습니다. 부스터 로켓이 트럭에 장착된 캔스터에서 하피를 발사하면 드론은 미리 설정된 공역으로 스스로 날아가 탐색 패턴에 들어가고 적의 방공망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상공을 몇 시간 동안 선회하며 탐색했습니다. 그 탐색기는 수동식으로 아무 신호도 송신하지 않고 대신 적 레이더의 독특한 방출 신호를 단순히 감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올바른 신호가 감지되면 하피는 그 신호의 근원지로 향해 돌진하고 목표물에 충돌하면서 충돌과 함께 자폭하며 32kg 탄도를 목표물에 직접 명중시켰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매우 유망했습니다. 하피는 약 9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었고 약 500km의 편도 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발사 트럭은 목표로 삼은 미사일에 결코 가까이 접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욤키푸르 전쟁에서 잃은 91명의 인원에는 항공기 승무원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지상 요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반면 반대편에 있는 적 레이더 요원들에게는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항공 레이더는 항공기를 탐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호를 송신해야 합니다. 매번 송신할 때마다 상공을 맴도는 무기에게 바로 그 무기가 기다리던 신호를 정확히 전달하게 됩니다. 레이더를 끄면 일시적으로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레이더는 아무것도 방어하지 못합니다.
적 전투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동안 레이더가 꺼져 있으면 방공포대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레이더를 끄는 것은 비행 능력이 제한된 유도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었지만 하피는 그저 몇 시간이고 계속 기다리다가 운용자가 다시 레이더를 켜기만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마치 매가 하늘을 선회하며 먹잇감을 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피는 1990년경 이스라엘 군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실전 운용된 최초의 배회용 탄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하피의 초기 운용 역사를 극비에 붙였습니다. 하피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지만 1990년대 초 도입 이후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투 투입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피는 1990년대에 중국, 터키, 대한민국, 인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중 한 건의 판매는 이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에 심각한 위기로 번지게 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무기의 변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에 시각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무기는 스스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피는 설계상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장비, 특히 방공 레이더만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전차부대, 지휘소, 이동 중인 포병대 같은 것들은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 신호를 내지 않는 모든 것은 하피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IAI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에 카메라를 달고 그 카메라 뒤에 사람이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한 후속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2009년 새로운 모델이 하롭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하롭은 기체 앞부분에 전자광학 센서를 탑재하고 실시간 영상을 운용자에게 전송했습니다. 운용자는 드론의 시야를 통해 목표 지역을 몇 시간 동안 감시할 수 있었고 특정 차량이나 위치를 선택해 공격을 승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변하면 항공기가 이미 급강하 중이더라도 공격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분담은 명확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비행, 채공, 항법을 담당하여 운용자가 조종관과 러더 조작에서 해방될 수 있게 했습니다. 센서들은 전장의 시야를 제공했고 인간은 시각적으로 선택된 모든 목표에 대한 권한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방위 분석가들이 인간이 개입하는 체계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비행하고 탐색하며 인간이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등장하는 모든 시스템에서도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드론은 이제 레이더를 방출하지 않는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2019년 IAI는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 미니 하픽을 개발했습니다. 이 무기는 더 작아졌으며 수동 레이더 탐색기와 전자광학 유도 장치를 모두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회사는 자사의 다양한 배회형 탄약 제품군이 이미 수천 대 판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의도적으로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공군과 포병 부대에서 개별 병사에게까지 전달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업들은 2010년대 다양한 플랫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IAI의 그린 드래곤과 로템, 유비전의 히어로 시리즈, 에어로노틱스의 오비터 배능 등은 여단급 타격부터 군대가 배낭에서 꺼내 쏠 수 있는 무기까지 모든 범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라파엘의 파이어플라이는 소형화가 얼마나 진전됐는지를 보여줍니다. 파플라이는 무게가 겨우 2.2kg에 불과한 소형 채공 탄약으로 약 15년간의 개발 끝에 2020년에 이스라엘 방위군을 위해 주문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보병이 배낭에 넣어 휴대할 수 있을 만큼 작으며 약 15분간 비행할 수 있고 350g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제자리에서 호버링할 수 있고 모툼이나 심지어 벽 너머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으며 건물 뒤나 위층에 숨어있는 적에게 급강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보병에게 이는 도시 전투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 중 하나를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골목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직접 들어가기 전에 알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파이어플라이는 먼저 살펴볼 수 있게 해주고 은폐된 상태에서도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2010년대 말이 듣자 이스라엘은 모든 수준의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채공 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방공망 제압, 차량과 지휘부에 대한 심층 타격, 그리고 수미터 단위로 측정되는 근접 보병 전투까지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무기 목록이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고 이것이 곧 다음 세대를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무기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전장의 판결. 그래서 2016년 4월 2일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선으로 향하던 아르메니아 자원병들을 태운 버스가 아제르바이잔의 하롭 공격을 받아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현대의 채공 탄약이 적 부대에 대해 치명적으로 사용된 최초로 확인된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퍼진 영상은 군사 기획자들의 관심을 확실히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은 대부분 브로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위치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찾아내고 접근해서 파괴할 수 있다는 문서화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었습니다. 4년 후 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탈환하기 위해 6주간의 공세를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하랍과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 포병,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면적인 지상작전을 함께 투입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군은 공격 영상을 계속해서 공개했고 표적 목록은 엄청났습니다. 전차, 포병 장비, 지휘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을 지켜야 했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들이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이에 맞선 아르메니아군은
노후한 소련시대 장비와 제한적인 전자전 능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현대식 방공 시스템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전력에서 크게 열세였습니다. 한때 소련제 무기가 이스라엘 군사기술과 대등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이 30여 년 동안 다듬어온 메커니즘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하랍스는 전장 상공에서 몇 시간이고 대기하며 귀중한 장비가 이동하거나 레이더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르메니아의 소련시대 방어 체계로는 결코 대응할 수 없도록 가파른 각도로 급강화했습니다. S-300포드는 아르메니아의 무기고에서 가장 비싼 시스템 중 하나이지만 그 가격의 일부에 불과한 드론에 의해 파괴될 수 있었고 실제로 여러 대가 그렇게 파괴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병사들은 머리 위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위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이런 상황이 날마다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지도부도 이 불균형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한 고위 관리는 전장을 극도로 불평등하다고 표현했습니다. 2020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승리에 이스라엘의 배회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는 터키 드론이 정찰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규모 포병 화력, 효과적인 정보와 영토를 점령하고 지킨 지상군, 즉 드론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눈에 띄는 수단이었던 제병 협동전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최초의 드론 전쟁이라고 널리 묘사했는데 이는 무인 시스템이 결과에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평가이지 드론이 혼자 싸웠다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모든 영상에서는 값싸고 소모 가능한 항공기가 수백만 달러가 들고 교체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장비를 파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국방부들은 몇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특수기술이었던 배회탄이 전 세계 군대가 긴급하게 구매하거나 복제하거나 대응하고 싶어하는 능력으로 변모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 급증은 이스라엘의 수출 사업을 훨씬 더 거센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수출에 대한 반발. 이 정치적 위험은 실제로 전투 영상이 존재하기도 몇 년 전에 일상적인 유지보수 계약에서 시작된 위기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에 워싱턴도 알고 있는 가운데 IAI로부터 하피 드론을 구입했고 2000년대 초에는 업그레이드 및 정비 작업을 한다는 설명과 함께 여러 대의 드론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미 국방부가 이 계약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개선된 레이더 파괴 드론을 보유하게 되면 이는 미래의 대만을 둘러싼 가상적인 충돌에서 미국의 함정과 항공기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좀처럼 겪어보지 못한 압박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F-35 전투기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함한 방위 협력의 여러 요소에서 이스라엘을 배제했습니다. 이 분쟁은 이스라엘 국방 수뇌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국방부는 이스라엘 국방부 사무총장 아모스 야론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드론에서 핵심 부품을 압수하고 업그레이드를 전면 취소했으며 계약 파기에 대해 베이징에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한편 야론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공식적으로 해임되지는 않았지만 2005년 8월 국방부 사무총장으로 6년을 보낸 끝에 결국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참사는 한때 유망했던 이스라엘과 중국 간의 방위 산업 교역을 끝장냈고 민감한 수출에 대해 워싱턴과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공식적인 합의만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그 통제를 받고 있지. 더 어두운 의혹이 2017년에 제기됐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기업 아로나우틱스가 아제르바이잔에서 판매 시연을 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어.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당국자들은 회사 직원들에게 연습용 표적이 아니라 실제 아르메니아 군사 거점을 상대로 오비터 1K 배회탄을 시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회사 정규 운용자들은 해당 공격을 수행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해지며 그 시점에서 고위 임원들이 직접 조종을 맡아 무기를 발사했고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 군인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로나우틱스 측은 어떠한 잘못도 부인했으며 전체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형사조사를 시작했고 2018년에는 아로나우틱스 CEO 아모스 마탄을 기소할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부사장 메이르 리즈모비치와 8명의 현직 및 전직 직원들도 이스라엘 방위산업 수출통제법 위반과 중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아제르바이잔으로 오비터 1K를 수출하는 회사의 라이선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아로나우틱스는 자사가 이스라엘 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평판과 재정적 피해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국영기업 라파엘은 사업가 아비 하이스텔러와 함께 약 2억 4천만 달러의 아로나우틱스 인수를 주도했습니다. 문제가 많던 민간 수출업체를 정부의 방산 대기업에 합병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수출 금지는 17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2월
이스라엘 국방부는 아로나우틱스가 오비터 1K를 아제르바이잔에 다시 공급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20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이 발발했고 이는 추가적인 외교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초기에 아르메니아는 무기가 다시 아제르바이잔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항의하며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놀라운 상업적 성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IAI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배회 탄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공격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만 해도 그런 영상이 매우 많았습니다. 레기온 X부터 디지털 배트까지 2021년 5월 가자 지구에서 11일간의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전까지 어떤 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조율된 드론 군집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작전의 세부 사항은 여전히 기밀로 남아 있으며 이 주장은 공식 확인이 아닌 이스라엘과 국제 방위 보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개요는 상당히 일관적입니다. 실험적인 탐색 및 타격팀이 통합 제어 시스템을 통해 여러 대의 소형 드론을 운용하며 이 드론들은 가자지구 일대를 수색하고 기존 관측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마스 부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박격포와 포병 사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치명적인 교전은 인간의 감독하에 승인되었습니다. 군집은 항공기들이 공동 임무를 부여받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분담할 때 존재합니다. 한 대는 이 구역을 수색하고 다른 한 대는 저 구역을 수색하며 모두가 공통된 정보를 공유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조종 능력이 바로 2021년 가자지구 작전에서 처음으로 실전 상황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된 아키텍처는 LB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회사는 2022년에 레기온 X 플랫폼을 공개적으로 선보였습니다. 레기온 X는 태블릿 기반의 제어 시스템을 통해 공중 드론, 채공 탄약, 무인 지상 차량을 연결하여 소규모 팀이 이전에는 각 차량마다 운영자가 필요했던 호남 로봇 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분야가 직면했던 병목 현상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항공기를 충분히 조종하고 모든 영상 피드를 감시하며 12대의 기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빗의 지휘 및 통제 소프트웨어는 항공기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 교훈을 전력 구조에 반영하여 일부 보병 및 다격포 부대를 드론 중심의 고스트 또는 탐색 및 타격 부대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부대들은 바로 이런 방식의 전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마스의 공격 초기 단계 중 하나에서 소형 상업용 드론들이 가자지구 국경을 따라 설치된 이스라엘 감시탑에 폭발물을 투하하여 경고를 제공해야 했던 감시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취미용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장비가 단 몇 분 만에 중요한 군사 인프라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무인 시스템에 대해 양방향으로, 즉 방어와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자체 무인 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있어 긴박함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더 광범위한 자율 공격 네트워크에 대한 모색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디지털 배트는 국방부의 해답입니다. 이제 레기온 X는 엘빗의 제품이자 운용상의 선행 사례이며 초기 실험에서 입증된 회사의 아키텍처입니다. 디지털 배트는 국방부가 별도의 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이후의 국가 프로그램으로 센서, 지휘 소프트웨어, 무장 드론을 전체 부대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약 구조는 2026년 7월에 완성되었으며 이때 국방부는 지휘 및 통제 입찰의 사업자로 카일라 시스템즈와 에제르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에제르톱은 미국 기반 경쟁자를 제치고 선정된 이스라엘 방산기술 스타트업입니다. 드론 자체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 엑스텐은 이전 입찰에서 별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카일라는 10월 7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 기술 분야의 베테랑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에제르톱은 군의 신호 정보 부대인 8200부대 출신들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지상 부대를 위한 다중 드론 제어 소프트웨어 운영 경험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작업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사 센서, 드론 자체 카메라, 그리고 승인된 외부 피드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지휘 시스템이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운용자 화면에 나타나는 단일 작전 화면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운용자가 각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대신 탐색할 지역이나 수행할 임무 또는 교전할 승인된 목표를 선택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각 드론을 탐색 구역에 배치하고 경로를 계획하며 충돌을 방지하고 한 항공기에서 감지된 정보를 나머지 군집 전체로 전파함으로써 인간의 노동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목표가 확인되면 시스템은 그에 적합한 무장을 배정하고 나머지 드론들은 계속해서 정찰을 하거나 통신 중계기로서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 명시된 이스라엘 교리에 따르면 무기 발사는 인간이 승인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통신 연결이 공격받는 순간을 대비해 설계되고 있습니다. 기체 자체의 자율 기능 덕분에 드론들은 조종사와의 연결이 약해지거나 끊어져도 계속해서 항해하고 할당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전장을 가득 메우는 전파 방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통신이 끊겨도 허용되는 것은 계속 비행하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공격 승인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붙은 성능 주장들은 꽤 인상적입니다. 이 스토프는 한 명의 운용자가 한 번에 6대 이상의 드론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전해지며
이 소프트웨어는 이스라엘 방위군 보병 여단에서 축적된 50만 시간 이상의 전투 비행 경험을 자랑합니다. 두 수치 모두 회사와 프로그램의 발표에서 나온 것이지 독립적인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부 사항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드론의 정확한 구성은 기밀이며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이고 첫 번째 프로토타입 군집은 향후 1-2년 내에 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는 꽤 분명합니다. 디지털 BAT는 화면을 사용하는 병사를 임무 지휘관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비행과 조정에 일상적인 부담을 맡는 동안 병사는 여러 빠르게 움직이는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다른 군대들이 이런 시스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군집 대응 경쟁.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의 전장 증거와 수십 년간의 이스라엘 수출이 결합되어 세계 주요 군대에서 배회용 탄약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한때 구매했던 하피와 매우 유사한 ASM-301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터키는 카르고 소형 공격 쿼드콥터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샤헤드 시리즈 일방향 공격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러시아는 란셋을 전투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스위치블레이드를 배치하여 모두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의 설계를 직접 참고했으며 다른 일부는 독자적인 연구에서 나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개척한 무기 체계가 이제는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척전은 전략적 역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국이 세계에 처음 선보였던 바로 그 저렴한 자폭형 드론과 조직적인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병력, 기지, 그리고 인프라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 국경 감시탑에 대한 공격은 그런 공격에 얼마나 적은 장비만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어전은 이미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자 교란 장비는 드론과 조종사 사이의 연결을 끊거나 내비게이션 신호를 방해하려고 시도합니다. GPS 차단과 스포핑은 드론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을 공격하여 잘못된 좌표를 주입하거나 아예 아무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자밍이 실패할 경우 방어자들은 총기, 요격 드론, 그리고 라파엘의 드론돔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드론을 파괴하는 방법에 의존합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 탐지와 제밍, 그리고 물리적 파괴 옵션을 결합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가능한 가장 저렴한 대응책을 약속합니다. 각 발사에 드는 비용이 거의 전기료밖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표적이 도달하기 전에 충분히 작고 빠른 표적을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러한 모든 방어 수단들은 설계자들을 이미 디지털 배트가 설명한 구조로 이끌고 있습니다. 통신이 저하된 상황에서도 항공기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할당된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군집은 끊어야 할 단일 연결 고리도 무력화할 단일 운용자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제모나 한 번의 통신 두절로 공격 전체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회복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탑재 자율 기능은 센서 오류, 잘못된 정보, 오인된 표적을 바로잡지 못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군집은 자체적인 실패 양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동일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압박은 그 기술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수만 달러에 불과한 채공 탄약이 수백만 달러짜리 레이더나 무장 차량을 파괴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는 방어자는 그 손실을 감수하거나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저렴하고 소모성인 항공기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의 소모전은 가장 많은 기체를 생산할 수 있는 쪽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군대들은 이에 맞춰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90년대에 군대가 레이더 요원들에게 가르쳤던 교훈이 이제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짧게 송신하고 자주 이동하며 분산하고 미끼를 배치하고 이제는 표준이 된 전자전 부대와 함께 드론 대응 전담팀을 배치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교전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서로를 상대로 하게 될 것이며 상대방의 항공기를 찾고 교란하고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항공기가 발견되기 전에 말이죠. 인간이 내리는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래서 불과 3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레이더 신호를 감청하는 단일 드론에서 센서, 소프트웨어, 운용자, 그리고 협력하는 채공 탄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국가적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지속적인 선거는 바로 그 통합에 있습니다. 여러 대의 개별 항공기가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에 통합되어 예전에는 여러 승무원이 필요했던 일을 이제는 한 명의 병사가 전장 속도에 맞춰 지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도된 이 점은 분명합니다.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결정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